도자기가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는 순간 거실 전체가 숨을 멈췄다. 흰 파편들이 여자의 발치를 향해 미끄러졌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눈을 들어 그 여자의 얼굴만 보았다. 오후의 햇빛이 통유리를 통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여자의 그림자가 무릎 꿇은 채 길게 늘어졌다. 300만 원짜리 도자기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선반 위에 그것을 집어들었고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던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의 감촉을 아직 기억한다. 엄마라고 부른 적 없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다. 거실의 공기가 그 소리를 빨아들였다. 단 한 번도. 여자가 오열했다. 어깨가 흔들리고 손이 바닥을 짚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른쪽 발목, 긴 소매 아래에 숨겨진 그 흉터가 차가운 공기에 닿아 있었다. 20년 전 아스팔트가 살을 긁던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람이 차가워질 때마다 그것은 돌아온다. 나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 집의 공기는 장미와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우리가 살던 반지하의 냄새와는 달랐다. 반지하의 냄새는 달랐다. 곰팡이와 연탄재와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켜켜이 쌓인 냄새.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자랐고 그 냄새가 나의 피부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1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알았다. 밥상이 뒤집혔다. 된장찌개가 장판 위로 번지고 밥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버지는 빈 소주병을 쥐채 벽을 향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손은 언제나 정확하게 무언가를 찾아냈다. 민준이가 울었다. 5살짜리의 울음은 얇고 높아서 반지하의 낮은 천장에 부딪혀 그대로 내려앉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밥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장판의 감촉이 닿았다. 한 알, 두 알. 그릇 바닥에 밥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작고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어머니의 발끝을 바라보았다. 낡은 슬리퍼 코가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커튼 자락을 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준이의 울음이 계속되었다. 장판 위에 된장찌개는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 자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뜨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무언가 조심스럽게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닐봉지가 아주 천천히 숨을 참듯 접히는 소리였다. 나는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한참이나 계속되다가 멈추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것이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하나가 골목 위에 노랗게 고여 있었다. 그 빛 속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어머니는 걸었다. 걷는다기보다 흘러가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맨발이었다.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그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엄마, 골목은 좁았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달렸다. 골목 어귀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그 다음은 아스팔트의 냄새였다. 기름과 먼지가 섞인 차갑고 낮은 냄새. 쓰러진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는 아직 거기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발은 이미 어둠 쪽을 향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 발끝까지만 닿았다가 끊겼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녔다. 형광등 불빛이 아무런 온기 없이 쏟아졌고
왼쪽 다리 어딘가가 묵직하고 낯선 무게로 눌려 있었다. 깁스의 석고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병원이었다. 울음소리가 먼저였다. 소리의 방향을 찾아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민준이 웅크려 있었다. 5살짜리 아이가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다. 눈물이 턱선을 타고 흘러 의자 표면에 동그란 점을 찍었다. 나는 깁스를 한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밀어내고 한쪽 팔을 뻗었다. 민준의 어깨가 내 손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뒤의 시간들은 계절을 건너뛰며 흘렀다. 중학교 교복 소매에 편의점 야광등이 반사되던 새벽 2시. 계산대 너머로 보이던 유리문 밖. 아무도 없는 골목. 손등에 닿는 동전의 차가운 테두리. 자퇴 신청서의 칸들은 생각보다 작았다. 도장을 찍는 순간 잉크가 번지며 내 이름 위로 번졌다. 나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내 손보다 뜨거웠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손이 내 손목을 꽉 쥐었고 나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받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내 손보다 뜨거웠다. 그 온기가 이제는 없다. 나는 그 사실을 매일 아침 차갑게 확인한다.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유니폼은 전날 밤 이미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다. 하늘색 줄무늬 천은 형광등 빛 아래 바랜색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걸쳐 입으며 단추를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채웠다. 손끝이 단추 구멍을 통과할 때마다 작은 저항이 느껴졌다. 실밥이 닳아 구멍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현관 선반 위에 아버지의 약봉지가 날짜별로 줄지어 놓여 있었다. 오늘 것은 이미 꺼내두었다. 물컵 옆에 정확히 놓인 봉지를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손을 떼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은 10분이었다. 10월의 아침 공기는 아스팔트 위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고 나는 그 위를 지나갔다. 운동화 밑창이 인도 틈새를 밟을 때마다 작은 돌멩이들이 바닥을 긁었다. 그 소리가 적막한 골목 안에서 유독 선명했다. 업체 차량은 이미 와 있었다. 동료 은숙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손을 흔들었다. 지수 씨, 오늘 강남 쪽이에요. 큰 집.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문을 열었다. 청소 도구들이 가득 실린 트렁크에서 세제 냄새가 훅 밀려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당겨 잠갔다. 딸깍 하는 소리가 짧고 단호했다. 퇴근은 오후 늦게였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동안 왼쪽 발목이 계단 모서리에 스쳤다. 양말 위로도 흉터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사라진 적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 식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였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다. 민준은 말없이 종이를 내 쪽으로 밀었다. 숫자는 명확했다. 나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형광등이 종이 위에서 희게 반사되었다. 방법이 있어. 내가 말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숫자를 보았다. 방법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방법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어김없이 유니폼을 입었다.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단독주택 4인 가족 정기계약 희망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담장 위로 넘어오는 목련향이 유독 짙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하늘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거실은 넓고 조용했다. 오후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반사되었고
나는 그 빛의 경계를 따라 걸레를 밀었다. 청소기 소리가 멈추자 집 안의 정적이 오히려 더 두터워졌다. 나는 손목의 각도를 조금 틀어 유리 진열장 쪽으로 걸레를 옮겼다. 그때 벽이 눈에 들어왔다. 액자가 3개였다. 중앙의 것이 가장 컸다. 어느 가족의 여름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중년 여자, 그 옆에 남자, 그 앞에 선 아이들. 나는 걸레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추었다. 걸레에서 물기가 천천히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여자의 눈이었다. 미간의 작은 점이었다. 왼쪽 귀 아래 가늘게 남은 흉터의 선이었다. 복도 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다. 여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방배동의 오후 햇살 속에서 그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바래었다. 목련 봉오리들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나는 걸레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 여자의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지수야. 소리는 거실 천장 어딘가에서 부서졌다. 나는 손에 쥐 걸레의 무게를 느꼈다. 축축하고 무거운 낡은 면 소재의 감촉. 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 여자가 한 발짝 다가왔다. 손을 뻗었다. 손등에 갈색 반점이 여럿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다. 20년이 지나면 손이 저렇게 변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도 그런 손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 손이 내 팔에 닿기 직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수야, 엄마가 설명할게. 창밖으로 목련가지의 그림자가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의 끝을 내려다보았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설명이요. 내 목소리는 이 넓은 거실에서 생각보다 작게 울렸다. 나는 한 박자를 더 두었다. 20년 만에요. 그 여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가정부로 일했다고 했다. 돈을 모았다고 했다. 이사 후에 찾을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가 조각조각 끊어지며 말했다. 방 안의 공기가 그 말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유했다. 나는 청소 도구함에 손잡이를 집어들었다. 걸레를 그 안에 접어넣었다. 버클을 잠갔다. 딸깍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났다. 현관 대리석 위에 내 운동화 밑창이 닿는 소리만이 뒤를 따라왔다. 목련 봉오리들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나는 그 집의 문을 등 뒤로 닫았다. 목련 봉오리들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버스 창문에 기대어 되뇌었다. 버스는 야간 노선 특유의 헐거운 속도로 달렸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내 얼굴을 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 빛들을 세지 않았다. 세어봤자 숫자가 남을 뿐이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을 때 형광등을 켜지 않았다. 좁은 창으로 스며드는 주차장 불빛이 천장 한 귀퉁이에 납작하게 고여 있었다. 나는 침대 밑 플라스틱 상자를 끌어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다. 상자 안에는 비닐 지퍼백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꺼내지 않아도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그래도 꺼냈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의 방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카메라를 향한 것인지 카메라 너머 어딘가를 향한 것인지 종이 표면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미세하게 거칠었다. 세월이 코팅을 벗겨낸 자리였다. 새벽 2시가 지나 나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나야, 이 시간에? 미란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 늦게 잤다. 오늘 배정받은 집. 나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거기 안주인이 내 어머니야.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방 안 어딘가에서 낮게 돌고 있었다. 내가 알아볼게. 미란이 말했다. 그 집 안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의 뒷면이 천장 불빛을 받아 희고 매끄럽게 빛났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면이었다. 미란이 찾아온 것은 사흘 뒤 오후였다. 나는 주방 창가에 앉아 식어버린 보리차를 손에 쥐고 있었다. 잔의 표면에 맺힌 물기가 손바닥 위로 천천히 번졌지만 나는 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미라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모서리가 반듯하게 접힌 갈색 봉투였다. 그녀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집 안주인의 이름은 박순자. 호적상 혼인신고는 12해 전. 상대는 그 저택의 원래 주인이었던 건자재 도매업자 최병두로 아내와 사별한 뒤 가정부를 들였고 그 가정부가 어머니였다고 했다. 미라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등기부 초본과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이 나란히 놓였다. 재혼 전부터 모은 돈이 따로 있대. 남편 재산이랑 섞지 않고 별도 통장에 넣어뒀다고. 나는 종이 위에 활자를 읽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 끝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한번 눌렀다가 뗐다.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바스락거렸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빨랫줄의 흰 수건이 한쪽으로 접혔다가 천천히 돌아왔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흰 수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나는 이미 창문에서 눈을 거두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온 것은 사흘 뒤였다. 초인종 소리가 2번 울렸다. 짧고 조심스럽게 마치 문 앞에서 오래 서성이다 겨우 누른 것처럼. 나는 행주를 개어 개수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나서야 현관으로 걸어갔다. 서두르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깐 그 자리에 머물렀다. 금속은 차가웠다. 그녀는 문지방 안쪽으로 한 발도 들어서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낮게 흔들렸고 두 무릎이 천천히 바닥을 향해 꺾였다. 현관 타일 위에서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다. 단단하고 둔탁하게. 지수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나는 문틀에 어깨를 기댄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실내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쪽을 덮었고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박이다 멈췄다. 그 집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매일 밤 부엌칼을 봤어. 지수야. 그게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서. 바람이 다시 불어 코트 자락이 한쪽으로 쓸렸다. 나는 그 말이 공기 중에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박였다. 그리고 나는 문틀에서 어깨를 떼었다. 그래서요. 내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진 딸을 두고 도망친 거예요. 그것은 물음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뒤돌아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등 뒤로 문을 당겼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타일 위에 꿇린 두 무릎이 시야에서 잘려나갔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복도에 길고 또렷하게 울렸다. 문이 닫힌 뒤로 복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두었다. 손등에 창문 너머 가로등 빛이 비스듬히 얹혀 있었다. 그 빛은 움직이지 않았고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오래된 다다미처럼 납작하고 건조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재혼 남편, 그 남자의 사업체 이름과 등기 현황,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목록까지 조용히 뽑아달라고 했다. 미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끝날 때까지 창밖의 가로수 한 그루를 바라보았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진 가지가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가늘게 그어져 있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창구는 오래된 형광등 아래 있었다. 상담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칸막이 너머로 얇게 들렸다. 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될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혼 배우자의 사업체가 어머니의 재산과 혼합되어 있을 때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지. 상담사의 볼펜이 서류 위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그가 말하는 동안 창구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아무 표정이 없었다.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 얼굴을 며칠 동안 들여다보았다. 거울 앞에서도 버스 창에 비친 그림자 속에서도 대저택의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흘 뒤 오후였다. 하늘은 낮고 흰빛이었으며 대문 앞 화단의 라일락이 아직 피지 않은 채 가지만 뻗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건넨 통장을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왔다. 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려주는 척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오른쪽 얼굴을 얇게 베어내듯 비추고 있었고 찻잔은 탁자 위에서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찻잔이 탁자 모서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으나 깨지지 않고 굴렀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감싸 쥐채 소파 팔걸이에 이마를 대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구두 앞코가 굴러온 찻잔에 닿았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빛이 너무 고르게 퍼져 있어서 그늘이 생기지 않았다. 의사가 말하는 동안 나는 복도 끝 소화기의 빨간 몸통을 보았다. 폐암말기, 뇌전이. 의사의 목소리는 일정한 속도로 흘렀고 나는 핸드백 안쪽 지퍼를 손끝으로 쥐었다가 놓았다. 통장은 아직 그 안에 있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균일한 흰빛으로 타일 바닥을 눌렀고 나는 그 빛 아래 한동안 서 있었다. 어머니는 검사실 안에 있었다.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가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핸드백은 무릎 위에 반듯하게 올려두었다. 어머니의 핸드폰이 보호자 대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두고 간 것이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잠금이 풀린 채로.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았다. 다만 테이블 가장자리로 조금 밀려 있던 것을 바로잡으려 손을 뻗었을 뿐이었다. 그 순간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문자 앱. 발신인 이름은 미란이었다. 지수가 법적 청구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법률구조공단 다녀왔고요. 발신 시각은 사흘 전이었다. 나는 사흘 전 오후 2시에 법률구조공단 앞 계단에 서 있었다. 햇볕이 뒤통수를 눌렀고 상담 예약 번호표를 접어 핸드백 안에 넣었다. 그날 저녁 미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피곤하다고 했다. 목소리는 낮고 잠긴 것처럼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꺼졌다. 테이블 위에 작은 직사각형의 어둠이 생겼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핸드백의 가죽 손잡이를 두 손으로 고쳐 잡았다. 통장은 아직 그 안에 있었다. 미라는 카페 구석자리에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쪽이 아닌 벽에 등을 붙인 자리였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의 자리였다. 나는 의자를 빼지 않고 테이블 앞에 그대로 섰다. 핸드백을 어깨에서 내려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가죽이 유리 상판에 닿는 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다.
얼마 받았어? 미란의 손이 커피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잔이 받침대 위에서 가볍게 흔들렸고 흔들림이 멈추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수야,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했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된다고. 제발 곁에서 지켜봐 달라고. 미란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졌다. 나는 그 목소리가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렸다. 창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갔고 유리창에 맺혔던 빗방울이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렸다. 나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항상 나를 팔았어. 나는 핸드백을 다시 어깨에 걸었다. 의자는 끝내 빼지 않았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을 등 뒤에 두고 카페 문을 밀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카페 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이었고 나는 그 앞에 서서 건너편 약국판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가 바뀌었다. 미란에게는 그날 저녁 문자를 보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법적 청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16글자. 마침표 하나.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다. 공증사무소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근처에 있었다. 나는 전날 밤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 2통과 통장 사본, 그리고 내가 정리한 연표 하나를 파일에 끼워 넣었다. 연표에는 날짜만 있었다. 1990년 내 출생일, 2000년 어머니가 사라진 날,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 나에게 통장을 내밀었던 날. 숫자들은 한 줄로 나란히 놓였을 때 어떤 말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어떤 말보다 단단했다. 사무소 문을 열자 복사기 냄새와 오래된 목재 책상의 냄새가 섞여났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은 채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종이는 더 이상 편지가 아니었다.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짧고 날카로웠다. 대저택의 철문은 예상대로 열려 있었다. 정원의 자갈이 구두 밑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나는 걸음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으로 들어온 오후의 빛이 그녀의 옆얼굴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찻잔은 탁자 위에서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일어서려 했다. 나는 선반 위에 청자 화병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닿는 도자기의 무게가 묵직하고 차가웠다.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소리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한순간 밀어냈다.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한 글자씩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쏟아냈다.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는지 어머니의 눈가에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말이 다 끝났을 때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파편들 사이에서 유독 또렷했다. 서명하세요.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오래. 그러다 탁자 위에 볼펜을 집어들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창밖의 바람이 정원의 자갈 위로 지나갔다. 서명은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완성되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 가방에 넣었다. 지퍼를 닫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현관을 향해 걸었다. 발밑에서 도자기 파편 하나가 구두 끝에 밀려 벽 쪽으로 굴러갔다. 현관문 손잡이가 차가웠다. 나는 열쇠를 돌리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다 멈추었고 아래층 어딘가에서 수도관이 낮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가락이 내가 들어서는 순간 광고 음악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부엌 식탁 앞에서 컵라면 뚜껑을 반쯤 열어놓은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를 만났다고, 살아있다고, 오늘. 민준의 젓가락이 탁자 위에 내려앉았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아버지는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고가 끝나고 뉴스 시그널이 울렸다. 그제야 아버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 사람도 죽고 싶었던 거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나는 탁자 위에 컵라면 용기를 바라보았다. 뜨거운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다가 천장 쪽으로 사라졌다.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내려와 식탁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컵라면 용기를 민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민준의 뺨에 남겨진 얼룩을 등 뒤로 하고 집을 나선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달랐다. 소독약 냄새도 바쁜 발소리도 없었다. 복도에는 형광등 대신 낮고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벽을 타고 아주 천천히 번지다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간호사가 알려준 번호의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손잡이의 금속이 차가웠다.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이 보였고 가로등 하나가 빗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어머니의 손은 뼈만 남은 것처럼 작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손이 내 손등 위에 얹혔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입술이 열렸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겁쟁이였어. 빗소리가 창유리를 두드렸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뒤집어 손바닥이 위로 오게 한 뒤 두 손으로 천천히 감쌌다. 손 안의 온기가 내 쪽으로 옮겨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내 목소리는 방 안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졌다. 어머니의 눈꺼풀 아래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려 베개잇 위에 번졌다. 창밖의 가로등이 빗속에서 한 번 더 흔들렸다가 멈추었다. 어머니는 벚꽃이 절반쯤 진 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조용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어머니가 20년을 살아온 그 저택의 주인 노부부가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왔고 내가 연락한 남동생이 전날 밤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영정 속 어머니의 얼굴은 내가 처음 그 저택 현관에서 마주쳤던 날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 사흘 뒤 나는 혼자 은행에 갔다. 유리문이 열릴 때 냉방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가 낡아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다. 손끝으로 그 들린 부분을 한 번 눌렀다가 놓았다. 다시 들렸다. 번호가 불렸다.
창구 직원이 잔액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그냥 오래 바라보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숫자로 환산되어 종이 위에 찍혀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벚꽃 잎 하나가 벤치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 옆에 앉아 통장을 무릎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다. 꽃잎이 조금 움직였다가 멈추었다.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음이 마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단단한 바닥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처음 펼쳤을 때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스쳤다. 날카롭지 않았다. 그저 종이였다. 나는 이체 확인 문자가 도착하는 것을 화면으로 확인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작고 깔끔했다. 요양시설 상담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형광등 아래서 서류의 흰 면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서명란에 볼펜을 댔다. 잉크가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내 이름을 받아들였다. 사무실은 작았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의자 2개.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도장 자국이 아직 덜 마른 채 번들거렸다. 나는 유리창 앞에 서서 스퀴지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당겼다. 물기가 깨끗하게 거쳤다. 그 너머로 봄 햇살이 낮고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유리 표면에 남은 마지막 물방울 하나가 햇빛을 잠깐 붙들었다가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입끝이 조금 움직였다.